자리에는 한국성과코칭협회 류랑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경자분들에게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랑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책의 포커스를 먼저 맞춰드려야 될 것 같은데, 책이 지난 10년간 30만 명의 직장인들의 운명을 바꾼 일교과서. 예. 직장인들의 성과 코치다. 예. 이렇게 되셨는데, 책을 여러 권을 쓰셨는데, 네. 이 책은 어떤 계기로 또 출간하시게 되셨습니까? 이 책은 2009년도에 나왔던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의 두 번 개정판입니다. 근데 말은 개정판이지만 완전히 신판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 당시 2009년, 10년도의 경영 상황이나 또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하고 지금 2025년도의 경영 상황이나 의식 수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까 대표님께서도 뭐 여러 가지 칭찬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구성원들의 구성 요소가 다 달라졌기 때문에 최근의 상황에 맞추어서 완전히 심판으로 다시 쓴 책입니다. 아하, 네.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의 지금 코로나 이후 버전이다. 아,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책에도 후반부에도 그런 말씀을 쓰셨습니다만, 예. 류 대표님이 이 일을 이제 20여 년 이상 해 오셨는데, 맨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한 길을 여기까지 계속 해 오시면서, 현장에서 뭐 삼성, LG, SK 대기업뿐 아니라 뭐 스타트업들, 그리고 청년 경영자들 굉장히 다양하게 만나오셨단 말이죠. 지금 흐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경영자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경영자분들은 언더백 기업의 경영자분들이 제일 많으니까. 근데 이런 흐름을 좀 꿰뚫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크게 보자면 성과 관리에 대해서 지금 어떤 흐름으로 많이 바뀌어 있는 겁니까? 과거 대략 우리나라로 치면 한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을 성장 시대라고 볼 수 있으면, 그 성장 시대 때 우리가 흔히 고도 성장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도 성장 시대 때 우리가 일하는 방법이나 경영하는 방법은 CEO나 혹은 상사라고 하는 임원 팀장들이 팔로우 미 하면서 자기가 이 앞을 제시하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지시 통제형으로 쭉 일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2010년 이후가 되면서 성숙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성장 시대 때는 시장의 환경 자체도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었으니까 기업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잘만 만들면 시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성숙 시대가 되면은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자들은 많아지다 보니까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하는 방법론도 상사나 CEO 중심보다는 실행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만족시키고 주체적으로 행동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성과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을 성과라 그랬고, 그 성과를 실적하고 비슷하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객 중심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성과 중심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고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한 사람의 결과물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하는 사람이 고객이죠. 주로 상급자죠. 그래서 우리가 구성원들이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기 전에 상급자가 기대하는 결과물의 기준을 사전에 합의하고 그 합의된 기준을 이루어냈을 때 성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과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고객 중심으로 일을 한다, 수요자 중심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장기에는 나를 따르라. 맞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 실적을 성과로 거의 유사하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성숙기가 됐기 때문에 결과 실적이 꼭 다 성과로 이어지질 않고 오직 고객 가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저는 하나의 애정을 느꼈는데요. 이 출판사에서 이 책을 안내할 때 그 슬로건을 하나 했는데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당신이 투여한 노력은 제대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게 애정이 좀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작에서는요.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강력합니다. 강력한데 이번에는 인정받는 노력. 그러니까 1인칭을 좀 바꾸셨어요. 이 어떻게 좀 그렇게 인식이 좀 바뀌셨습니까? 과거에는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를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많이 느꼈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인과적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수요자가 기대하는 즉 뭐 팀원 입장에서는 팀장 혹은 CEO 입장에서는 조직의 직원들이 CEO가 원하는 결과물을 얼마만큼 노력해서 이루어냈느냐라고 하는 이 인과적인 과정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많이 왜곡이 되어서 이번에는 노력 자체가 중요하다. 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게 노력이 단순하게 막연한 노력이 아니라 인과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아까 올라오면서 보니까 우리 가이지 캠퍼스에도 보니까 선한 영향력 네. 이런 많은데 저는 인과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성과를 내는 방법이다. 그래서 저 문구를 갖다가 썼습니다. 인과적 영향력. 예. 피터 드러커가 그런 이야기 많이 이용합니다. 맞습니다. 예. 효과적이지 않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도 애정 담긴 이야기입니다만 예. 그래도 야 그럼 뭐 결과면 좋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1인칭을 바꾸셔가지고 당신이 투여한 노력은 제대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가. 예. 당신 기왕에 고생하는데 예. 제대로 고생해서 성과를 내면서 일합시다. 맞습니다. 애정이 느껴지는 방향으로. 감사합니다. 네, 류 대표님도 현재의 흐름에 맞게 예. 많이 이렇게 성숙기로. 그다음에 책에서 출판사에서 이런 카피를 썼더라고요. 스스로 당신을 과연 당신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떳떳한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진정으로 고민하고 노력했는가. 누구나 목말라 하지만 그 누구도 확실히 가르쳐주지 않았던 탁월한 성과의 비밀.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정이 많이 느껴지는 이제. 그렇습니다. 기왕의 고생 현장에서 많이 하는데 네. 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스마트해져가지고 좀 똑똑하게 고생을 해서 성과를 좀 냅시다. 이런 카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류 교수님의 이제 옛날 사진 예. 모았습니다. 상당히 이제 연륜이 많이 느껴지는. 최근 사진인데요. 최근입니까? 그리고 요게 이제 책 출판사에서 네. 이제 교수님의 이제 작가 소개할 때. 예. 요 문장이 저도 이렇게 여기 애정이 느껴지는 거였거든요. 예.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의 불안을 없애고 보다 생산적이며 즐겁게 일하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까? 28년간 일터를 누비며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구성원들이 한정된 시간의 자원을 엉뚱한 것에 안 쓰고 기대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왔다. 네. 이렇게 이제 문구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저는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수많은 경영자분들도 직원들 고생하는 거 다 알거든요. 예. 그런데 성과가 좀 잘 안 나요. 예.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거기에서 이제 멈춰 있단 말이죠. 예. 성과를 내는 기법들, 기술들, 그거를 지금 목차를 보면 이렇게 일, 거래, 목표, 협업, 성장, 차별화, 완성도, 시스템. 예.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8가지로 여기가 조금 더 달라졌는데 예. 이렇게 구성하신 데는 어떤 좀 관점을 갖고 계셨습니까? 뭐 과거에는 사실은 내용은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큰 문제가 없이 해놨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갖다가 8가지로 묶어서 출판사의 편집진들하고 언론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했고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경영자가 되었던 상위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일을 시켜서 성과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부분의 CEO분들이나 상위 리더들은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정신 상태가 걸려 먹어서. 그다음 네. 네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이 2가지를 이야기를 많은데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게 일을 시키는 사람의 잘못이 99%입니다. 아하. 그래서 CEO 뭐 팀장이 됐든 팀원이 됐든 CEO가 일을 시켰는데 CEO가 원하는 결과물을 3일 후에 가져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을 시키는 사람인 CEO나 상위 리더가 일을 지시하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거 분석해서 보고서 좀 내한테 제출해 줘 라고 지시를 하지만 그 보고서에 담겨야 될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합의하지 않는 거죠. 기대하는 결과물에 대한 사전에 합의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물의 구체적인 기준을 목표라고 하거든요. 이 목표를 인식을 시켜주지 않는 상태에서 야, 과장 정도 되었으면 그 정도였으면 빨리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아직까지 보고서도 하나 못 쓰냐?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쭉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 다 일을 시키는 사람한테 잘못이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저는 뭐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CEO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딱 한 가지는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기 전에 기대하는 결과물을 사전에 합의하고 일을 시켜라. 그러니까 무엇을 언제까지 왜 해야 되는지는 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일 후에, 5일 후에, 2주 후에 나에게 가져와야 될 결과물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실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초안을 고민하게 하고 그 고민한 내용을 상위 리더가 혹은 CEO가 검증하고 감리하는 코칭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해주는 거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열정을 넘어서 역량의 시대. 네. 근데 역량을 넘어서 이제는 지휘. 예. 일을 시키는 사람이 기대값을 분명하게 말해주어서 맞습니다. 일하는 방법 자체가 고도화되는 거. 예. 이런 관점인데 예. 이제 책을 좀 보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책에 이제 1부터 시작하는데요. 제가 예. 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 이제 앞쪽에 일에 관련된 곳인데 예. 일은 회사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편의상 오늘 아침에 예. 책의 몇 페이지만 좀 찍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몇 페이지만 좀 찍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예. 자,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자, 챕터 1장이 나와 있는데, 자,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형의 리더가 있는가 하면 시시때때로 요구 조건이 달라져서 기준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유형의 리더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메커니즘이 시장과 같다는 점을 생각하면, 거래라는 말씀이시죠? 예. 점차 까다로워지는 소비자처럼 리더의 기준도 얼마든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조직에서 만족시켜야 할 고객은 리더이며 리더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일을 부여한다는 것은 리더가 나를 거래할 만한 내부 공급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첫 번째 고객인 리더가 나를 언제나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일을 할 때마다 리더의 니즈와 원치를 일하는 과정에 담아내야 합니다. 그 일의 결과물의 성과를 리더가 인정해야 비로소 나의 일은 상품이 되고 나의 노력은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야, 막 사이다입니다. 사이다인데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대개 직원들이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또 뭐 시장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상품으로 공급하는 기업들도 보면은 자꾸 결과를 가지고서 설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주장을 하거나. 그래서 팀원들도 보면은 자기가 한 일의 결과물을 뭐 PPT나 엑셀이나 워드 형태로 가져가서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고 대표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요즘 추세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한 결과물을 가지고 100번 설명해봐야 이미 CEO의 원처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면 CEO가 원하는 원처를 사전에 고객의 관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오전 10시에 대표님께서 저한테 지시하신 일의 결과물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이렇게 실행하려고 그러는데 대표님께서 보실 때는 제가 생각하는 결과물의 기준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경험 많으신 혹은 수퍼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미리 고객의 요구사항을 끌어내면 네. 잠깐만, 그건 너무 복잡할 것 같고, 3일 동안 그거 다 못할 것 같아. 나는 2가지만 딱 만족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후에 자기 나름대로 하고, 이 정도 하면은 대표님이 만족하실 거야. 대표님은 이런 스타일이셔. 이런 식으로 추측이나 혹은 예측을 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네. 예. 일을 할 때 결과물에 대해서 경영자 여러분들이나 예. 또는 실무하고 있는 동료들이나 그 결과값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거 예.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대표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책에서 만약 당신이 연봉을 4천만 원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 여기에 복리후생비, 성과급, 퇴직금, 사무실 유지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로 회사가 당신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은 10억 원을 가진 자산가가 1년에 7%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입니다. 자산가가 금융상품을 투자해서 수익을 올릴 정도만큼을 당신에게 투자한 겁니다. 만약 당신이 7천만 원 값어치를 못한다면 당연히 회사가 당신에게 투자할 이유도 없어지는 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당신의 일의 결과물을 회사에게 판다는 개념을 가져라. 예. 거래하는 공간이다. 예. 이런 관점을 어떻게 하면 좀 가질 수 있습니까? 대부분 직원들은 보면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연봉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네.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게 몸값과 밥값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아하. 몸값과 밥값. 몸값은 보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본 연봉, 밥값은 그 연봉에 상응하는 결과물의 가치, 일한 결과물의 가치를 우리가 밥값이라고 그러는데 그 밥값의 가치를 고객인 상위 리더나 회사의 CEO가 인정을 해야 내가 몸값이 예를 들면 7천만 원이다. 그러면 밥값이
아까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만 이 친구가 1년 동안 한 일의 값어치가 충분히 7천만 원 이상은 넘어선다라고 인정을 해야지만이 비로소 내가 회사와 거래를 갖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직장 생활하는 것은 몸값, 그러니까 연봉만 생각하지 말고 밥값, 예. 연봉을 포함해서 나의 결과물이 회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느냐까지 봐야 맞습니다. 됩니다. 예. 근데 현장에 가서 저도 이렇게 성과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다 보면 영업부들은 회사에서 원하는 게 1인당 1억이에요. 생산부의 경우는 뭐 1일 톤당 생산량이 얼마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이제 기획실이나 예. 총무과, 재무팀 이런 지원실에 계신 분들이 예. 종종 아니 우리는 어떻게 뭐 돈으로 환산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아니 기획실을 외주화했다고 가정해 보고 그러면 기획실이 통으로 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얼마로 계산서 끊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맞는 말이지만 상당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설명하면 이걸 조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과 책임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영업에서 예를 들면은 올해 매출 목표를 150억을 달성해야 된다는 것과 기획실에서 회사가 요구하고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미래를 위해서 미래 먹거리를 갖다가 창출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만약에 세 가지의 과제와 목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거는 120억하고 무게중심이 같은 거죠. 네. 네. 그래서 모든 조직의 결과물을 수치 목표로 계산한다. 뭐 이나무리 가져오처럼 제가 볼 때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조직은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고 그것도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단기 성과에 기여하는 조직이 있고 또한 중장기 성과를 위해서 미리 선행 투자를 하는 조직들도 있고 뭐 주로 R&D 조직이라든지 이런 조직이죠. 그래서 각기 역할과 책임의 기준은 다르지만 CEO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영업의 120억의 가치가 R&D 조직에서는 올해 이 정도의 기능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는 게 120억에 부합한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CEO들이 대부분 다 그 상대적 가치에 대한 기준들을 갖다가 사전에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그게 사업 계획인데요. 네. 그걸 인정해 주지 않다 보니까 기능이 다른 R&D 조직이나 그다음에 뭐 지원 조직, 인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업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너희들은 숫자로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숫자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거는 CEO가 깔끔하게 정리해 줘야 됩니다. 아하. 인사팀에서 올해 평가제도 개선하는 것은 영업의 70억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같은 값어치다. 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CEO가 이만큼의 값어치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기업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CEO가 상대적 값어치를 정확하게 사전에 이야기해 주는 게 분란과 갈등이 안 생기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량화할 수 있는 부서는 계량 지표로 그대로 네, 쓰면 되지만 맞습니다. 비계량 부서의 경우는 굳이 수치로 전환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이나모리 가쪼의 아메바 경영 이야기를 하셨고 대부분 여러분들도 아메바 경영 정도 이해하고 계시니까 비계량화된 어떤 결과물 자체를 동급으로 보겠다라고 경영자가 결정을 해줘야 된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의사결정이나 엣지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책에 이제 1장 부분인데요. 오늘 좀 앞쪽 부분 중심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노력입니다. 지금 신간으로 출간이 됐기 때문에요. 책을 선정해서 작가님을 직접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꼭 책을 여러분들이 가능한 구매하셔가지고 현장에서 좀 활용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페이지인데 신의 직장일수록 더 큰 성과를 요구한다. 요 챕터인데 절반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놀이터 같은 회사, 최고의 복지 시설을 자랑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신문과 TV에서는 그런 회사들의 화려한 외양과 성과만을 집중 조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바라는 걸 다 해줘 이런 성과를 낸다는 것을 목소리 높입니다. 저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신의 직장을 부러워하는데 막상 그러나 그들은 그 기업의 어떤 구성원들보다도 더 치열하게 일합니다. 단지 노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말씀이십니까? 뭐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아주 멋진 복장을 한 헌병대라든지 군악대라든지 그 군기가 말도 못합니다. 내부에서.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는 정말 멋진 사람들이지만 그러한 멋진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부 통제나 기압이나 얼차례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규율이 굉장히 엄한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실리콘밸리의 성과가 좋은 기업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단 1분 1초도 놀거나 잡담하거나 다른 일로 소비 못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철저하게 일한 결과를 가지고서 값어치를 따져서 피드백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파이어를 바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한 것이지, CEO가 뭐 갑자기 돈을 갖다가 뭐 1,000억을 투자하고 5,000억을 투자해가지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고 있다라고 마치 생각하는데, 직원들이 누리고 있는 화려한 복리후생이나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은 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물을 갖고 쉐어링하는 것이지, 그게 뭐 CEO가 어디에서 은행에서 빌려오는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같이 벌어서 같이 발전하는 거다. 맞습니다. 예. 우리 사장님이 원래 돈이 없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좀 덜 하는 걸로. 예. 저도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분의 따님이 예. 미국에서 변호사를 합격을 해서 실리콘밸리에서 취업을 했는데, 어디로 취업했냐면 아마존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아마존의 변호사로 취업을 하니까 연봉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3개월 정도 일했는데 그만두고 싶대요. 싶어 한대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아마존에 출근을 하면 변호사의 그 모니터를 그대로 모니터링이 돼가지고 아마존을 위해서 일하는 그 프로그램이 떠 있는 프로그램이 모니터의 80% 이상을 차지할 때만 근무 시간으로 카운팅을 한대요. 일하다가 뭐 쇼핑몰 들어갈 수도 있고 통제를 안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하려면 하고 20%를 넘어가면 근무 시간이 중지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해줘야 되고 일주일 동안에 8시간 곱하기 5니까 40시간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저녁 10시까지 해도 8시간을 못 채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막 12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집중력이 안 나오니까요. 또 클릭이 안 움직이면 또 카운팅이 멈춘다는 그렇죠. 이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제가 그랬죠. 근데 연봉을 듣고 조금 생각해 볼게 그랬죠. 근데 그 친구도 그만두고 싶다. 이게 오래 일할 건 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존 연봉 뭐 신입사원 연봉 1억 5천 준다 뭐 이야기 나오는데, 그 정도 빡세게 하면 우리 직원들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잘해주고 빡세게 요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정말 책임의식도 강하고 또 골라서 뽑을 수도 있고, 약간 현장에 가면 그런 말씀을 듣거든요. 우리 직원들은 전문성도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책임의식도 상대적으로 좀 약해서 빡세게 요구하고 빡세게 책임을 묻고 자율성 최대한 주고 그렇게 못합니다. 자르지도 못하고. 어떻게 좀 키워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어떤 방법이 좋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직원들이 부족하고, 그리고 뭐 다른 데서 연봉 1억 받는 사람인데 우리는 4천만 원밖에 못 주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CEO들의 욕심은 4천만 원짜리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자꾸 1억의 값어치를 하지 못한다고 자꾸 불평불만을 갖다가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일을 통해서 저는 성장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제가 27년 동안 만나본 CEO들의 모습, 이건 대부분 다 이제 중소기업 CEO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CEO들이 보면은 자기 기준에 따라 가지고서 직원들을 일을 시키는 데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합니다. 근데 직원들 스스로가 고민하게 하고 직원들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직원들이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잠깐만 미안하지만은 말 끊어서 미안해. 내가 이야기하는 거 듣고 이야기해. 그리고 본인이 직원들이 아직까지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지침을 내리고 그 다음에 방향을 지시하고, 답답해 죽겠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 이리 와봐.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직원들은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CEO들이 이야기하는 말투가 이래요. 시키는 거 다 했어? 내가 어저께 왜 회의 시간에 이야기했잖아. 그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얘기해. 직원들은 또 그게 요즘은 뭐 카톡 메신저가 있기 때문에 뭐 수시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근데 시키는 사람은 몇 가지를 시키는지 모르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루에 8시간이 뭡니까? 80시간을 일해도 못할 정도의 과제를 갖다가 부여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원들의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실행력인 역량이 중요합니다. 이 역량을 훈련시키려고 그러면은 일하는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일을 하고 나서 결과물 갖고 피드백하지 마시고, 일을 하기 전에 기준에 대해서 피드포워드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기준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게 구성원들을 고민하게 하고 주체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좀 이따 더 나오긴 합니다만 예. 소통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일을 그렇게 성장하는 직원을 만들려면 직원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주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역량을 올릴 수 있는 좀 공간을 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답답하지만 예. 아까 말씀하신 이야기 들으면서 다 저희 동료들 눈치를 살짝 봤습니다. 살짝 봤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네. 생각의 공간을 줘야 되는데 예. 그 공간을 주지 않고 자꾸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게 어렵다. 예. 어렵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책에서 이 3장에 가면 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혁신해야 될 6가지 과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랑 연결이 돼가지고요. 자, 이 책은 여러 페이지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네. 그 한 줄만 가져왔습니다. 네. 소통의 기준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해야 한다. 2. 소통의 중심축을 상위 리더에서 실무자로 혁신해야 한다. 3. 소통의 시점을 사후에서 사전으로 혁신해야 한다. 방금 네. 말씀하신 부분이고. 4. 소통의 기준점을 주관적 의견에서 객관적 사실로 혁신해야 한다. 5. 소통의 초점을 과제와 마감 일정에 더해서 책임져야 할 기대하는 결과물과 예상 소요 시간을 함께 말해라. 마지막으로 6. 소통의 언어를 대명사에서 명사로, 문자에서 숫자로 혁신해야 한다. 이 부분이 저는 이렇게 한 서너 페이지 걸쳐서 쭉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만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도 결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feed forward, 기대값 먼저 해라. 요거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많은 기업에서 성과 관리 방식으로 일을 한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3명이 근무하든 30명이 근무하든 우리 회사가 성과 중심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고객 중심으로 일하는 회사다. 실무자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회사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구성원들이 성과를 잘 내려고 그러면은 수요자가 기대하는 결과물의 기준을 생각하게 하고 그걸 사전에 코칭받는 문화, 사전에 검증해주는 문화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만 잘 되면 뭐 성과관리, KPI, 뭐 요즘 뭐 많은 기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핵심은 뭐냐? 결과물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기대치, 기대값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사람과 나중에 같이 판단하는 사람 사이에 사전에 합의하게 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사후 보고해라. 그래 한번 보자. 한 달 동안 어떻게 했는지 보고해봐. 이미 뭐 다 떠났는데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건져야 될 것은 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미비해서 그랬느냐, 개선해야 될 게 뭐냐, 그럼 하지 못한 부분을 다음번에 어떻게 할래? 이건 좋죠. 근데 야단치고 코칭하고 하는 것은 일을 하기 전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 이미 많은 분들이 피드포워드라는 용어를 갖다 많이 사용을 했지만 피드백 너무 중요합니다. 뭐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피드백과 피드포워드를 저는 균형 있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말씀인데 이제 현장 가서 보면 뭐 일단 좀 해와봐 내가 봐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제가 뭐 공감하면서 봤더니 일단 이 일을 시키는 시점에서 경영자나 리더가 그 일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어야 피드포워드도 좀 해주고 기대값이나 예상되는 어떤 소요 시간이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데 일단은 내가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렵고 내가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해오면 그 소스를 가지고 내가 이제 말해주는 게 편하기는 하잖아요. 고생하니까. 말씀하신 100번 맞는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현장에서 이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요거를 조금 다른 축으로 좀 방향으로 돌릴 수가 좀 있습니까? 대표님께서 저한테 예를 들면은 야 유랑도 부장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거 해서 분석해서 내한테 보고서를 가지고 와. 이거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하반기에 뭐 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있어야지 돼. 알겠습니다. 중요성도 알았고 그 다음에 이유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잠깐 자네가 생각할 때 오늘 오후까지 퇴근하기 전까지 내가 지금 지시한 과제에 대해서 기대하는 결과물이 뭔지 손으로서도 상관없어. 대략 한번 구체화시켜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갖다가 뭐 아주 어려운 작업 아니니까 그냥 우선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봐. 근데 그걸 일을 시키는 사람이 딱 보는 순간 시키는 사람은 전체를 보고 있고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이건 내가 시킨 방향이 아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를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빨간 펜 들고 설치기 시작합니다.
그 핵심은 뭐냐? 실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생각을 쭈삣쭈삣하지만 내놓게 하는 거죠. 그럼 실행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속된 말을 써서 쪽팔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뭐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야모토 무사시가 일본의 전설적인 무사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나하고 비등한 사람이거나 그 다음에 백중지세의 사람하고 이 대결을 할 때는 상대방을 정말 이기고 싶으면 내 왼팔을 하나 내주고 상대방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이 왼팔에 해당이 되는 게 자존심, 쪽팔림, 그 다음에 부끄러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실행하는 사람, 팀원 입장에서는 상급자, 상위 리더하고 일을 할 때는 이 왼팔 하나는 처음에 내주고 자기가 원하는 저분의 원처가 저분이 기대하는 결과물이 그거였구나를 갖다가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CEO는 그걸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을 갖다가 R&R 스케치 페이퍼라고 명명을 했죠. R&R 스케치 페이퍼. 예, 스케치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10시에 대표님께서 시킨 일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결과물은 이렇고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를 일을 스타트하기 전에 반드시 이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과제와 일정을 지시한다. 그 다음에 실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대하는 결과물과 실행하는 방법에서 대략 소개한다. 그리고 상위 리더가 코칭해주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해준다. 그러니까 사전이니까 피드 포워드겠죠. 이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예. 이게 뭐 하나 배우려면 우리나라 속담에 간쓸게 빼줘라 그러는데 그렇죠. 간쓸게까지는 아니고 왼팔 하나는 쓱 그렇죠. 자존심 좀 내려놓고 칼은 잡고 있고 근데 저희도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서 현장에서 일을 시킬 때 COP 이야기 종종 하거든요. 일을 시킬 때 컨텍스트를 이야기하고 아웃컴을 이야기하고 일을 진행하는 프린시플스를 말해줘라. 근데 하나가 빠졌었네요. 이게 뭐냐면 기대하는 결과물, 스케치 페이퍼. 요게 이제 하반기에 전략 계획서를 좀 써오시오 했으면 이거 중요하고 이래. 이거는 이제 결과물과 맥락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기대하는 결과물에 대해서 준비되면 바로 갖고 오세요. 요것도 좀 익숙합니다. 근데 지금 코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대하는 결과물을 스케치 페이퍼 뭐 30% 또는 이제 컨설팅 회사는 이제 블랭크 차트 이런 표현이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하신 것 같고 그런 거 했을 때 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 를 물어봐라. 그렇죠. 그리고 그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줘라. 요게 굉장히 이제 저도 바꿔야 될 포인트 같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현장에서 제가 수십 년 동안 테스트를 해봤는데 골든 타임이 하루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오늘 직원들하고 회의를 오전에 하셨다. 그럼 10시에 회의를 하셔서 11시 반에 끝내셨다. 그럼 뭐 팀장한테 혹은 임원들한테 지시를 하셨다. 그럼 지시받은 사람들은 스케치 페이퍼를 1페이지로 양식화시켜서 그거를 오늘 대표님 퇴근하시기 전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시를 받았는데 뭐 나름대로 메모도 다 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가져오라 그러니까 한 화요일쯤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화요일쯤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미 감이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실행하는 사람도 그리고 지시한 사람도 글쎄 내가 어떻게 지시했지? 실행한 사람도 이게 맥락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골든타임은 가급적 하루 아니면 기간이 좀 긴 것은 다음 날까지. 스케치 페이퍼로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스케치 페이퍼, 블랭크 차트보다 훨씬 더 쉽게 느껴집니다. 스케치 페이퍼란 말을 저도 오늘부터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일을 시켰으면 그 일이 일주일 걸리는 일이든 혹은 그 이상 걸리더라도 당일에 리턴콜을 한번 받으시고 그때는 스케치 페이퍼 가지고 1페이지로 그냥 여러분 볼펜으로 그냥 써가지고 당일날 해야 나도 안 잊어버리고 그도 그냥 약간 대충 말해도 왼팔 살짝 이렇게 상처 주는 느낌으로 코치님의 책에 보면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관련되는 쓸모 있는 일들을 제대로 성과에 명중시키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정조준해야 할 관역이 무엇인지를 머릿속에 그려내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방금 말씀하신 스케치 페이퍼와 조금 연관이 됩니다만 어떤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기대하는 결과물은 집을 짓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 집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조감도를 그리고 설계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이 도면을 경영에서는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도면은 두 가지 종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향적 목표, 골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오브젝티브, 상태적 목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적 목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향적 목표는 방향이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태적 목표는 결과물이 이루어진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을 상태적인 목표라 그럽니다. 그러면 상태적인 목표를 그려놔야 이 목표가 구체화되어야 이 도면이 있어야 성과는 완성된 집입니다. 네. 그러면 일을 하는 것과 성과를 창출해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이 뭐야? 과제죠. 어떤 집을 지을 거야? 구체화시켜봐. 목표죠. 도면이죠. 도면대로 결과물을 내놔. 이게 성과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무조건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고자 하는 집이 빌라인지 아파트인지 뭐 2층 단독주택인지 도면이 있어야 이 도면에 맞춰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기로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결과물이 나오게 돼 있어. 기다려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기대하는 결과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신데 지향적 목표와 상태적 목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네. 요소들도 여러분들이 좀 캐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결과물 그리고 다 가능한 당일 골든타임 당일에 스케치 페이퍼로 방향성을 제대로 해서 기왕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직원 동료들 성과 내게 해주자 라는 건데 책의 중반부로 넘어가면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에 관련돼서 이런 서술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예, 다른 부서와 협력도 하고 소통도 하고 조언도 듣고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일을 하면서 평소에 당신과 충돌이 잦은 관련 부서 사람일수록 조언해줄 내용이 많은 법입니다. 당신이 지원부서에 속해 있다면 생산이나 영업부서의 사람들을 조언자로 해보세요. 그들에게 반복해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훈수를 이끌어내 보는 겁니다. 네. 사실 참 여기 장벽이 많이 느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그런 방향성이 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저도 뭐 과거에 인사부서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인사부서는 뭘로 평가하지? 그러면 초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현업 지원 만족도. 네,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뭐 이 설문을 갖다가 한 5가지 정도 해서 올해 당신 부서에서 우리 인사부서가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5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주시겠습니까? 네. 이걸 갖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생산부서나 영업부서나 현업에서 자신들의 올해 회사에서 요구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서가 도와줘야 될 게 뭐냐 구체적으로. 네. 그럼 너희들이 성과를 내는데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어떤 일을 선행적으로 도와주면 좋겠느냐를 과제를 달라. 이게 협업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선행 과제를 관련되는 부서한테 협업을 요청을 하고 그러면 기대하는 결과물이 뭡니까? 6월 달에 이러이러한 결과물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게 지원부서의 역할과 책임이 되는 것이죠. 네. 이게 협업입니다. 예. 상호 간의 협업이 많이 되는데 당사자들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경영자 관점에서 사실은 뭐 저도 경영자로서 저희도 오프라인, 온라인, 그다음에 현장, 지원 뭐 굉장히 복합해야 되는데 서로 자주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일하다 보면 자기 자리에 앉아 있다 그냥 가거든요. 그런 게 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다른 부서, 이종 부서와 좀 소통이 많이 일어나고 못 보던 거 보게 하고 그렇게 되고 싶은데 경영자로서 어떤 리더십이나 문화 혹은 뭐 제도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작은 기업에서 어떤 걸 좀 하면 이런 게 좀 촉진할 수 있습니까? 예. 협업의 문제는 100% 상위 리더의 문제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팀원과 팀장, 예를 들면 지원부서와 영업부서 간의 협업의 문제는 팀장의 문제지 팀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뭐 CEO들이 야 자주 밥도 먹고 말이야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그래. 그리고 서로가 리퀘스트 회의 같은 것도 하고 그래.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팀끼리의 협업의 문제는 상위 리더인 본부장끼리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기능이 다른 조직 간의 협업의 문제는 100% 상위 리더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5명, 6명밖에 안 되는 조직인데 담당자가 영업 담당자가 있고 지원 담당자가 1명 있고 그리고 물류 담당자가 2명이 있다. 그럼 조직에서 이 사람들의 협업의 문제는 당사자끼리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잘하고 싶기 때문에. 그럼 그 이기적인 사람을 슈퍼의 관점에 있는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역할과 책임의 기준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협업은 야 관련되는 사람들끼리 좀 가서 서로가 좀 이야기도 좀 나누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볼 땐 다 공연물입니다. 핵심은 상위 리더입니다. 아하. 예. 협업이 증가되게 하려면 상위 리더가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그렇죠. 된다. 제도나 문화 때려잡는다고 별로 그렇게 전혀 안 잘 안 될 것이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뭐 부서 이기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게 부서가 당연히 이기적이죠. 그렇죠. 개인들도 이기적이죠. 그리고 다 자기 관점에서 잘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서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 왜 누구 부서만 생각하니? 사람들은 절대 남의 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남의 부서를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이 상위에 있는 본부장이나 CEO들이 보고 잠깐만 유랑도 팀장 그렇게 하지 말고 저쪽 부서에서 올해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자네가 이 일을 좀 도와주고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상위 조직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이기적이라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주의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성과라도 내면 당연하죠. 네. 개인들이나 해당되는 부서가 이기적임을 인정하고 그 상위 리더를 통해서 그렇죠. 조율해주고 조율하는 것 자체가 이기성으로 간주되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주제에 넘어가면 약간 조금 후반부에 이제 성장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서 진짜 역량은 회사 밖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말씀이십니까? 이건? 우리가 보통 역량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는데 공통 역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직무 특성에 따른 역량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역량을 제대로 정의하고 있는 조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 HRD 파트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바람직한 사람들의 행동 특성을 모아놓은 게 역량이다. 네, 그렇게 정의하죠. 그거는 정말로 과거 성장 시대 때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험실 논리입니다.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때마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이 소위 선행적 행동들은 다 다르죠. 그래서 하지만 공통 역량은 있죠. 첫째, 일을 하기 전에 기대하는 결과물에 대해서 수요자가 기대하는 결과물을 목표로 합의하는 것. 두 번째, 전략을 수립해서 상위 리더한테 코칭받는 것. 세 번째, 큰 목표를 작은 기간별 목표로 캐스케이딩하는 것. 협업하는 것.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면은 월간 단위로 따로 상급자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월간 성과평가와 피드백을 해서 상위 리더한테 리포트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야 성과가 창출되는 거죠. 이러한 성과가 창출될 수밖에 없는 역량, 실행력을 갖다가 체질화를 하고 있으면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옵니다. 야, 당신은 일을 할 때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일을 한다며. 근데 한번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표님께서도 어떤 사람들은 머리도 탁월하고 학벌도 좋고 정말 스펙도 탁월한데 자기 잘난 맛에서 하는 거예요. 대표님 다 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이거 대표님 그거 잘 모르시는 분 요즘 유행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주장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을 하기 전에 자기 생각을 구체화하고 윗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기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왜 그랬는지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검증을 받아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제가 전체가 3주 걸리는데 일주일마다 중간 과정 결과물을 리포트 해드리겠습니다. 딱 자기가 일하는 프로세스까지 설명을 딱 해주고 하면은 저 친구 믿고 맡겨도 된다는 것이죠. 요즘 뭐 권한이임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권한이임의 핵심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기준과 방법을 믿는 거죠. 근데 그걸 구체화해야지만이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 김 차장 여태까지 잘해왔듯이 나 자네 믿네. 응? 그거는 방임이죠, 기본적으로. 권한위임은 사람이 아니라 기준과 방법에 있다. 그렇죠. 역량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과 창출의 구조, 일하는 방식 자체의 실력 이런 포커스를 하셨는데 이런 거를 요즘은 뭐 일머리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디자인 프로그램을 잘 다루느냐 또 변호사가 법률을 많이 아느냐 이런 측면보다도 그건 능력이죠. 그렇죠. 능력. 그걸 가지고 성과로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역량이다. 조직 내에서 이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 밖에서도 안 사라지는 거죠. 여기서 성과 낸 사람이 저기 가서도 성과 낼 수 있으니까요. 아니할 말로 이게 딱 프로세스가 체질화가 돼 있으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게 전부 다 핵심 역량이 다 수평정리가 되는 거죠. 내가 머릿속에 뭐가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거를 성과로 연결시키는 능력에 포커스를 해서 경영자 여러분들도 직원들과 좀 대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뒤쪽으로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써주셨는데 1년차 직장인 인채로 10년을 살지 말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이를 먹겠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실력은 퇴보한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은 바뀌는데 내 실력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곧 도태를 뜻한다. 한 경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고성장 고수익 기업일수록 불황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과 마케팅에 더 활발히 투자함으로써 미래 수익의 원천을 발굴하고 경쟁 기업들과의 격차를 벌리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전략은 기업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 저도 현장에서요. 예전에 어떤 패션 브랜드에서요. 10년을 입어도 1년 된 듯한 옷, 방금 사 입어도 1년 된 듯한 옷. 저도 현장 가서 경영자들 만나서 얘기할 때 10년 된 1년 차 직원, 1년 된 10년 차 직원 이런 이야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데 정말 자기 성과와 실력에 포커스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보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저는 그걸 굉장히 일주일에 한 몇 번씩 묵상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달라지려고 그러면 다른 결과물을 가져오려고 그러면 프로세스를 바꾸고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되는데 반성하고 개선하는 게 굉장히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10년차 직원이지만 1년차인데도 그대로 돌아가는 이야기는 그냥 요령이 쌓여가지고서 10년차는 되었는데 일하는 프로세스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코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낼 수 없다는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요령만 쌓였는가 역량이 증가했는가. 그럼요. 어떻게 하면 좀 그렇게 직원들이 역량에 포커스한 조직 문화를 좀 경영자가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목표나 과제나 일정을 주는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과로 창출되기까지의 인과적 과정 관리, 핵심은 월간, 주간, 일일 단위의 실행 관리를 결과물 중심으로 관리하지 않고 투두리스트. 지난주에 뭐 했어? 지난주 실적이죠. 이번 주에 뭐 할 거야? 이번 주 계획이죠. 계획 대비 실적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목표 대비 성과죠. 계획 대비 실적이 아니라 목표 대비 성과다. 네. 명문장들입니다. 계획 대비 실적은 과거 성장기 때 좋습니다. 뭘 계획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할 일을 계획하는 거죠. 그러고 누적 수치를 전망하는 거죠. 대략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전분기 대비 30% 성장이 예상됩니다. 오케이. 이게 계획이죠. 성장기 때는 열심히 하면 그 결과물의 대부분은 성과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결과물의 대부분이 성과가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성과에 포커스를 해야 된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일 관리, 주간 관리, 월간 관리를 성과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 하셨는데 작은 기업의 경영자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조회를 중심으로 해야 될까? 일일 조회를 중심으로 해야 될까? 주간 회의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될까? 월간 회의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될까? 어디다 방점을 찍어야 될까?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조직의 이 역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CEO가 개입해야 될 것은 월간 단위입니다. 근데 팀장들이나 팀원들이 역량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주간 단위 정도로 금요일 정도의 이번 주 성과를 리뷰하고 다음 주 성과를 프리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주간 단위의 일일은 스스로가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입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CEO들께서 월간 단위로 주간 단위로 성과가 제대로 기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성과가 리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마치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부서나 품질보정부서처럼 이렇게 감리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해야지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실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말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경영자들 가보면 자꾸 컨텐츠에 대해서 자꾸 간섭을 합니다. 잠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답답해 죽겠네. 내가 지난번에 어떻게 얘기했어? 참,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A로 하라니까, B로 하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맞는 걸 어떡합니까? 답답한 걸 어떡합니까? 근데 제가 항상 CEO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당신이 실행할 겁니까? 실행할 사람은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백날 이야기해봐야 저 사람이 마음 먹고 하겠다는 생각이 안 들면 꽝입니다. 지시는 당신이 하시지만 당신은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그거 그대로 했어? 안 합니다. 당신이 실행할 게 아니면 그 사람 말을 들어봐라. 당연하죠.
경영자 여러분들 예, 뼈 맞고 계시죠? 붕대 칭칭 감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실리콘밸리 이야기할 때 구글이 데일리 싱크업을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수시로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해서 운영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뭐 아마존의 경우는 뭐 데이터를 미리 확인하고 회의 시간에는 뭐 경론을 벌이고 미리 글 읽고 오고 뭐 여러 가지의 회의에 좀 멋져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좀 백인 이하 기업에서 봤을 때에 주간 회의나 월간 회의의 진행 시간이나 보고하는 방식이나 운영하는 모습 많이 보셨는데 어떤 패턴이 좀 효과적입니까? 제가 볼 때는 회의를 할 때는 CEO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정보 전달형 회의냐, 문제 해결형 회의냐. 네. 그러면은 뭐 제 책에도 표현을 갖다 써놨습니다만 올해 우리 회사의 목표가 150억이다. 그럼 1, 4분기 목표가 50억이다. 네. 그러면은 2월 달 목표가 20억이다. 그러면 20억 목표를 갖다가 다시 캐스케이딩을 해야 되는 게 프로세스대로 경험대로 열심히만 하면은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가 고정변수 목표입니다. 네. 고정변수 목표가 20억 중에서 17억이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주간회의의 대상은 3억이라고 하는 변동변수 목표를 어떻게 고정변수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해결 목표가 돼야지. 이 회의가 돼야지. 네. 자꾸 모니터링하고 진행되는 사항을 체크하는 형태의 회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메신저로 하든지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로 해도 충분하죠. 그래서 회의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갭, 투비, 목표 대비 예상 달성 수준의 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영업팀장은 혹은 생산팀장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듣고 CEO 입장에서는 검증해주고 코칭해주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회의인 거죠. 그래서 회의라고 하는 것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성과 코칭 시간이 회의지. 아하. 자꾸 회의라 그러니까 모여봐. 돌아가면서 이야기해봐. 아하. 그러다 보니까 주관자의 CEO가 그냥 훈계형 지침을 내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저는 그건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아, 정보 전달형 회의는 가능한 디지털로 해결을 하고 네. 모였으면 문제 해결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연역 캐스케이팅 된 목표에 대해서 예. 현재 값과 그 못한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이제 변동 변수니까 이 책에서 고정 변수와 변동 변수 목표에 대해서는 자세히 써 놓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오면 리더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해주고 코칭해주는 시간 중심으로 가야 된다. 예. 문제 해결형 회의화 되어지는 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측면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경영자가 한마디씩 하고 그러다 보면 길어지고 딴 생각하고 예. 다른 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월요일 아침은 힘들고 예. 예,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부터 좀 개선의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좀 팁을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후반부로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의지는 시스템보다 나약하다. 예. 열심히 막 통렬한 반성과 격렬한 의지, 구호 외치는 거, 이거 우리 익숙한데 약간 또 여기서 뼈를 때리셨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나면 마치 벌써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괜히 뿌듯해지기도 합니다. 그 기분에 이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겠다고 다짐하죠. 그러나 거창했던 다짐은 99% 허울 좋은 거짓 맹세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아하. 어느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바보라서 매일 결심만 하고 맹세하는 것일까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 다짐을 지키지 못했다고 변명하기에는 나이가 창피합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성인이 된 우리는 스스로의 맹세를 어떻게든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만 앞세우면 행동은 꼬꾸라지는 용두사미가 될 것입니다. 의지를 믿지 말고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 되게 보면은, 야, 잘 될 것 같아? 아, 예. 느낌이 좋습니다. 예.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소위 느낌적 느낌, 그 다음에 감성적 슬로건, 다짐, 각오, 의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핵심은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이 뭐야? 세 가지만 이야기해봐. 각각 기대하는 결과물이 뭐야? 무슨 요일까지 완료할 거야? 예상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애로사항이 뭐야? 혹은 변동 변수가 뭐야? 이걸 매월, 매주, 매일 하는 게 해법입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아, 이거 예. 많이 들었죠? 예.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예. 많이 들었는데 느낌적 느낌과 감성적 슬로건을 벗어나서 그런 거 다 필요하지만 예. 좋지만은 이번 주에 정말 우선순위 세 가지가 뭐냐?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뭐냐? 예. 거기에 대해서 검증과 코칭을 해주는 시간이 회사 내에서 회의. 회의는 성과 코칭 시간이다. 예.
네.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도 어떤 제가 볼 때는 이제 첨언을 드리자면 실행의 단위는 하루입니다. 월간, 주간, 연간 좋죠. 근데 그거는 하루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이지 모든 실행은 일일 성과 기획서에서 다 끝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 시간과 역량을 쏟아부어야 될 일이 몇 가지냐? 그것은 주간 성과나 월간 성과나 분기 성과를 위한 선행과제 혹은 지난주 금요일 날 대표님께서 지시하신 스팟과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오늘 내가 이 과제를 수행을 해서 퇴근하기 전까지 기대하는 결과물과 시간을 얼마나 쏟아부을 것이냐가 실행의 핵심입니다. 예. 뭐 우리가 뭐 중장기 계획도 좋고 감성도 좋고 슬로건도 좋지만은 결국은 돌아와서 오늘 하루가 성과를 향해서 제대로 집중하고 있느냐 거기를 관리하는 것이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 말씀까지 여기까지 아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만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이거 제목을 인정받는 노력으로 바꾸신 것 자체가 지금의 어떤 흐름이나 또는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 동료들에 대한 어떤 애정, 따뜻함 이런 게 느껴지는 제목이고 책의 내용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저는 많이 느꼈는데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경영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여태까지 이제 구성원들에게 결과에 대한 압박 그리고 주로 회사에서는 이제 매출이나 이익이나 뭐 원가 절감이나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건 경영자가 책임져야 될 숫자고 그걸 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팀장이나 팀원들이 선행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인과적 과정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조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다가 투입할 것이냐 두 번째가 예상되는 리스크를 어떻게 해칭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매월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해서 결과물을 과정 결과물을 쌓아나가느냐 하는 것들이 인정받는 노력의 핵심인 거죠. 그러면 CEO들께서는 결과만 갖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너 월간 성과 기획서 보자, 주간 성과 기획서 보자, 일일 성과 기획서 보자. 야, 그래도 참 우선순위 과제를 정하고 기대하는 결과물을 제대로 해내갔구만. 그러면은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당연히 퍼포먼스가 나올 수밖에 없죠, 회사적으로. 그러면 구성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회사의 성과에 얼마만큼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를 갖다가 검증을 해야지. 자꾸 결과 가지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지 말란 이야기죠. 저도 뭐 CEO들 많이 만나보지만 다 좋은데 그런데 왜 30%나 못해서 이유를 이야기해봐. 내가 뭐 월급을 안 줘서 그리고 어디 뭐 난방을 안 해줘서 뭘 어떻게 해줬는데 막 화를 막 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감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 얘기입니다. 선행 과정을 검증해야 됩니다. 천혜림 경영자님 반성합니다 하셨습니다. 서미라 경영자님 피드백에 너무 중점하였습니다. 피드포드 감사합니다. 스프링블리 경영자님 오늘 또 새로운 걸 배우네요. 적용 쉽고 유용합니다. 자, 뼈 맞으신 분들 많습니다. 붕대 잘 감아주세요.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인가적 과정 관리를 해라. 경영자는 한정된 자원을 관리하는 거다. 예상된 리스크를 잘 해칭하고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지 말고 사전의 기대값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화시켜라. 이런 이야기.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라고 부르기보다는 아예 그냥 성과 코칭 시간으로 부르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있습니다. 스케치 페이퍼. 스케치 페이퍼에 대해서 얘기해서 내가 답을 주기 전에 야,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물어봐 주는 거. 생각의 공간,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을 좀 제공해라. 이런 이야기가 저도 오늘부터 바로 좀 오늘의 성과에 집중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뭐 28년 이상 일을 해오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또 어떤 방향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올해부터는 저는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노동 집중적으로 제가 직접 강의도 하고 코칭도 하고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플랫폼 서비스가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과 창출 플랫폼 PXR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장 시대 때는 PDS라고 그럽니다. 플랜 도시. 근데 성숙 시대 때는 PXR이라고 그럽니다. 프리뷰, 리뷰, 코잘 익스큐션 그래서 프리뷰한 것을 인과적 실행을 해서 리뷰하는 PXR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과 창출 플랫폼 PXR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냥 CEO한테 부여받은 과제가 뭐지?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이건데 대표님 코칭 좀 해주십시오. 그러고 월간 주간 단위로 실행하고
월간 단위로 피드백하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일을 하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메신저와 화상 그리고 AI 기능을 갖다가 탑재를 해가지고서 구성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조건들을 갖다가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올해부터 3월부터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3월부터 이제 성과 창출 플랫폼 PXR. 예. 여러분들도 3월 되면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하시는 일이 그냥 대한민국 기업 현장에 예. 직원들, 기왕에 고생하는 직원들 행복하고 성과 내면서 일하도록 많이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 오늘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